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뉴욕 증시 조기 폐장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닷새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높은 물가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됐던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견조한 소비력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지난해보다 4%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비가 급증했다고 하네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연말 소비와 경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AI가 소비 확대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AI를 통한 상품 비교, 추천 등의 기능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SNS를 보니까 이제 타겟팅이 오픈런을 해서 이제 럭키백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한 소비자들도 늘었고 또 중저가 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평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의 여파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향후 발표될 지표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월가의 산타가 예정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모멘텀으로 뉴욕 증시는 거래량이 적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예상보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가 괜찮았다는 뉴스가 나온 것도 증시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로써 3대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그간의 낙폭을 크게 만회했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장 마감 사항부터 확인해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1%, 0.54%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6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 넘게 오르면서 월 초 수준을 회복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다만 나스닥은 앞서 3주 동안 하락폭이 컸던 만큼 3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상승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엔비디아랑 알파벳은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월가에서 구글의 TPU 칩이 엔비디아 GPU보다 성능이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기술 거처를 옮기면서 이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한 달 사이 13% 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수폭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2% 가까이 강세 보였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마존을 비롯해서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애플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일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랠리를 보이면서 브로드컴은 이날 1.36% 올랐고요. 메타도 2%가량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라이릴리는 제약회사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날 소비에 몰렸었는데요.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연말 쇼핑 시즌 소비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인 전날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전년보다 9.1% 증가한 118억 달러를 지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는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업체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늘어났다면서 이는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폭인 3.4%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측은 이번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지출할 능력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K자형 소비 양극화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은 연말 시즌 내내 지출이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 연준 관계자들이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비둘기파 진영이 판세를 굳히는 듯한 커뮤니케이션을 펼치면서 한 주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해서 소폭 낮아졌고요. 10년물 금리는 4.6베이시스포인트 떨어지면서 2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도 공급 과잉 우려와 또 우크라 종전 기대감이라는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한 주 동안 1%가량 올랐습니다. 또 금일 월가에서 내년 금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한 주 동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금 선물은 지난주에 1.25%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할인 행사 기간에서 소비가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 이전에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 물가지표 중에서 핵심 데이터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전월 대비로는 근원 PC의 물가가 0.2%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데 만일 이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연준의 결정에 큰 영향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 우세합니다. 또 고용지표에서는 ADP의 11월 민간 고용, 또 챌린저 그레이와 크리스마스가 발표하는 11월 감원 계획에도 주목해봐야겠고요. 또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를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연말 거래가 시작될 텐데 과연 지난주 반등을 기점으로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에어버스가 주력 기종 여객기의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 하늘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55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급강하 우려로 즉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나섰는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큰 혼란은 일단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해당 계열 여객기가 80대 운항되고 있는데 이 중 조치가 필요한 42대에 대해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마치면서 운항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해외에서는 결항과 지연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 항공사가 곤욕을 치렀는데 일본의 경우 하루 새 95편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연말 항공편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 결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인텔이 큰손 고객을 물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애플의 첨단 칩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일명 애플 전문가로 불리는 인물이죠. TF 인터내셔널의 고밍치 애널리스트는 양사가 최근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애플의 M 시리즈 칩을 인텔이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내후년 2, 3분기부터 출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텔 살리기에 힘을 보태려는 모습인데 인텔 입장에서야 대형 호재지만 양측의 애증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애플 입장에선 트럼프 눈치 보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인텔의 오랜 고객이었지만 5년 전부터 완전히 거래를 끊고 직접 칩을 만들어 대만 TSMC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계성을 무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온쇼어링을 강요하고 있는 데다 인텔 파운드리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뜻하지 않은 고민에 맞닥뜨리게 된 건데 이번 결정이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일본에 차세대 HBM 생산을 맡을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업계 1위 SK하이닉스를 바짝 쫓겠다는 구상인데요. 1조 5천억엔 우리 돈 14조 원을 들여서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가고 2028년 출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반도체 부흥을 내건 일본의 전초 기지를 세운 셈인데 마이크론은 최근 극차외선 노광 장비를 처음으로 히로시마 공장에 도입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려 3위인 삼성전자의 격차를 벌렸고 64%로 1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매섭게 뒤쫓고 있습니다.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금값이 내년에도 신고가 행진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장 큰 비중인 응답자의 36%가 내년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5,00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33%는 4,500에서 $5,00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 투자가의 70% 이상이 내년에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인데 반면 향후 12개월 내로 금값이 3,500에서 $4,00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 남짓에 그쳤습니다. 응답자 14명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요. 다음으로는 재정 불안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브리해에서 마약 테러 집단과의 전쟁을 선언하자 미국의 첨단 방산 스타트업들이 뜻밖의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AI와 드론 기술로 성장해온 업체들이 기존 전쟁 대비용이던 장비를 빠르게 마약 단속용으로 재정비하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는데요. 정찰 드론 업체 쉴드 AI가 최근 관련 작전에 투입돼 주목을 받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기업 마네바랩스도 마약 공급망 추적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돈줄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국방부가 관련 기술 개발 주문까지 내놓으면서 방산 스타트업 들의 마약 대응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의 드론 부품업체 밍화신 소유주가 러시아의 최대 FPV 드론 제조사 루스타크트 지분 5%를 인수했는데요. 루스타크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드론을 생산한 회사로 제재 대상임에도 중국 부품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실제로 밍화신은 총 5억 달러가 넘는 드론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하루 수천 대 규모의 드론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닥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상장 주요 로봇 종목들 상승하면서 관련 테마도 다시 주목받았는데요. 로봇 업종은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평가돼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빠르게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노란봉투법과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AI 관심이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확산하며 특정 이슈와 무관하게 로봇주가 수급으로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내에서 자금이 모멘텀을 갖춘 산업군별로 이동하는 흐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랐던 로봇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우린 PTS가 상한가, SPG도 26%대 급등 마감했고 DIC도 24%대, 마지막으로 한국 PIM까지 20%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제품 생산 파트너로 펩트론의 주가가 메인마켓에서 급등했습니다.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에 필요한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편 일라이릴리는 펩트론이 보유한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스마트 데포의 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펩트론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섹터로 분리되는 종목들 중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 상한가, 코오롱 티슈진도 23%대 급등세 보였고 이슈가 있었던 펩트론은 정규장에서 10% 넘는 상승률 보였으며 바이오니아도 9%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HL 만도가 북미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부품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로 공급되는 핵심 부품 출하량이 내년부터 본격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인 액추에이터 개발도 호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L 만도는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 조립해 완제품 형태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하에는 HL 로보틱스 등 다른 로보틱스 전문 업체도 있지만 이 중 HL 만도가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상용화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 함께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DIC도 24%, 한국 PIM도 20% 넘게 상승했고 한라캐스트도 11%, 주인공인 HL 만도도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천일고속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소식에 7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해 신세계 센트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일고속은 신세계 센트럴시티에 이어 서울고속터미널 지분 16%대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도 6배 이상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고속버스 관련주 중 천일고속이 29% 상한가로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동양고속은 마이너스 2%, 대성산업도 마이너스 1.66%, 같은 테마로 묶여있는 롯데관광개발도 1%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상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양대 지수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떨어졌지만 코스닥이 급등하며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 희비 쌍곡선을 그렸습니다. 코스닥은 천스닥 기대감이 커지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12월이 됐습니다. 한숨 고른 시장이 연말 랠리에 시동을 걸지 전 거래일 복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1.5% 내려 3,926선이었던 반면 코스닥이 3.7% 폭등하면서 910선도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으로 해외 변수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증시에 영향을 준 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코스닥 장중 내내 급등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코스피가 크게 오르며 코스닥이 소외되는 분위기였는데 11월에는 코스피가 4.4% 내렸지만 코스닥 지수가 1.4%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4,6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고 개인들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빼낸 반면 코스닥에서는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4,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6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하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조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상위 10위권 중 7개 종목이 약세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7% 가까이 내렸습니다. 반면 KB금융은 상승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최종 합의된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10위를 넘어서 15위권까지 모두 상승부를 켰는데요. 특히 바이오와 로봇주가 급등했습니다.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4% 크게 올랐고 코오롱 티슈지는 증권가의 호평 속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4% 시세 분출하면서 시총 7위에 자리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5원 70전 상승해 1,470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소폭 내렸는데요.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467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다시 1,460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커졌고 AI 거품론도 진정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며 하방 압력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미국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일정 부분은 경계 심리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10월 구인이직 보고서, 11월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금요일 밤에 나올 미국의 9월 PC 물가 지수까지 체크하셔야겠고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이어질지도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최근 제약바이오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투자 대전,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뇌전증 학회와 혈액학회가 개최됩니다. 관련된 일정 줄줄이 이어지므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는데요. 프리마켓에서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4% 오름세로 10만 1,900원, SK하이닉스도 0.9% 강세로 거래가는 53만 5천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 가까이 상승합니다. 40만 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0.4% 가까운 내림세로 26만 500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4% 반등합니다. 프리마켓에서 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단 프리마켓에서 분위기 시총 6위까지 보면 혼조입니다. 알테오젠이 0.2% 내림세로 53만 2천 원.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15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4% 가까운 상승하며 45만 4천 원.
반면 펩트론 전 거래일에는 10% 넘게 급등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8.2% 약세입니다. 31만 2천 원. 리가켄바이오는 0.7%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9만 4,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이 연말 랠리에 시동을 걸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오늘은 쿠팡 해킹 사고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전통 제조업종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한국전력, HC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NC소프트가 순위권에 오르며 전력, 조선, 방산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HC현대중공업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높은 수주 목표와 친환경 선박 전략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고부가 가치의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이어지며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대가 커졌습니다. HC현대중공업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현지 건조 체계 구축을 통해 환태평양 벨트화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C현대미포와의 합병을 앞두고 방산 경쟁력 강화 기대가 더해졌습니다. 회사는 합병 이후 2035년까지 방산 매출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회 연속 누리호 발사 지원에 성공하며 우주 발사 인프라 국산화의 중심 기업으로 평가받은 점도 외국인 수요를 끌어올린 점으로 꼽힙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로봇, 바이오, AI 섹터를 중심으로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로보티즈,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ST팜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삼성그룹이 전 계열사에서 로봇, 휴머노이드 활용을 확대하며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 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로봇 사업을 차세대 전략축으로 확대하고 있고 최근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도 로봇 AI와 로봇 플랫폼을 담당하는 핵심 리더들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로봇 기업의 재평가 기대가 반영되며 로보티즈와 함께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고영은 3D 검사 장비 분야 글로벌 1위 업체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저번 주 5거래일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28일에는 주가가 21% 급등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자동 검사 장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반도체 고객사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영을 향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KB금융, APR을 중점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관의 공격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9일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평균 가격은 7년 만에 $8를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수급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했는데요. 바이오, 로봇, 반도체 등 성장 업종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 ISC, 리가켄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이 순위권에 올랐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 모두의 매수 대상에 오르며 내년에도 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파마리서치는 고부가 의료 솔루션과 바이오 재생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기관이 안정적 성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위인 ISC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성장과 3분기 최대 실적이 겹치며 소부장 대표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구글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스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나증권은 ISC의 목표 주가를 2배 가까이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블랙 프라이데이 맞네요. 뭐 소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 뭐 예전만큼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픈런도 있고 또 소비도 좀 되살아나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또 12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증시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저렇게 할인해주면 평소에 살 거 네. 미뤘다가 예. 이때 사죠 뭐. 그렇죠. 그렇게 예. 사고. 요즘은 어떨란가 모르겠네. 예전에 이제 좀 인터넷 속도 좀 느리고 집에서 네.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쇼핑 목록 보면서 또 추가해서 그때 사이버 먼데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사이버 먼데이 있죠. 예. 오늘까지도 그 소비 열기가 이어질라는지 그거 하고 그래요. 지금 뭐 그럭저럭 나스닥은 살짝 약보합이었지만 그 힘든 11월을 보내면서 다우, S&P 500 할 것 없이 월간으로 결국 네. 상승 마감을 해냈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주간에 진짜 피치를 올렸고 어떻게 보면은 존 윌리엄스가 그때 리사 쿡이 흔들어 놓은 시장 갖다 돌려 세우고 맞아요. 뭐 등등 하면서 예.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는 와중에 그래도 뉴욕 증시 이렇게 결국 11월도 상승 마감을 기록하면서 이제 연말 12월 랠리까지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네요. 재밌어지네요. 그리고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너무 놀라웠고요. 어찌 그렇게 코스피는 패대기를 치고 코스닥으로만 양시장 완전 온탕 냉탕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날 저희 또 앞에 굿모닝 마켓에서 네. 이제는 코스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네. 그러니까 그 굿모닝 마켓에서 소개했던 그 기사 하나 단독 네. 기사였죠. 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기사. 그 이후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기다 아니다 뭐 확실한 얘기는 없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는 소위 말하는 코스닥 붐업 쪽으로 가겠다 네. 하는 그게 어쩜 벤치사인 떨어지자마자 외국인들은 그날.
일거저것 할 것이 코스피 쪽은 다 던지고 코스닥은 샀는데 이번 주도 그 흐름이 이어질지 이제 한번 볼만하네요. 네, 이번 주도 예. 여러 가지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예, 있으니까요. 그래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뭐 한 10분 정도만 하고 가실 거죠? 미국 좋습니다. 예, 좋은 것 뭐 같습니다. 한국은 뭐 코스닥 부모이라 하지만 그래도 별로 신뢰 안 갑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 그냥 10분 만에 퇴근하실 거죠? 부장님 말에 뼈가 있으시네요. 뭐 지난주 통틀어서 한번 11월 한번 복귀 한번 해주시죠. 그 마이클 버리 등등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없는 얘기. 조금 마음을 힘들게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아까 소장님께서 매트 정리 잘 해주셨지만 결국은 한 달 나스닥 정확히 4.9% 한 달 올랐고요. 나스닥? 예. 나스닥은 아니. 예, 나스닥이 죄송합니다. 이게 나스닥 위클리를 잘못 봤네요. 나스닥 말고 예. 위클리를 지난 한 주를 좀 잘못 보고 그러니까. 제가 늘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네. 하여튼 나스닥에는 S&P 500이고 그런데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결국 오른 거는 다 아시니까 지난주는 많이 올랐죠.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중소형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5.5% 정도 지난 한 주 기록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2, 3주 전에 그때 흔들릴 때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그 뭐 빅테크나 이런 애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긴 하는데 이제 부동산이나 중소형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아직은 지난 한 주 한 2%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좀 두드러진 상승자는 아니었다면 중소형주가 먼저 이제 워낙 중소형주가 좀 빠르게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간에.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이퀄 웨이트 가장 오른쪽에 EQW라고 그래서 모든 업종을 n분의 1로 쭉 봤을 때 올라간 것들도 한 3.1% 정도 위클리 상승했으니까 그 상승세가 전반에 이렇게 걸쳐서 같이 확대가 됐다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괜찮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제 12월 달 한 달도 저는 연말 랠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만 보자면 트럼프가 지금 매주 계속 아주 그 시장 서포티브한 멘트를 계속 날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3주 전에 알래스카 그동안의 환경 문제 때문에 막혀 있었던 원유 채굴 승인해주겠다든가 또 그 바로 직전에 200개 품목 식품 관세 면제해주는 행정명령 또 사인을 했다든가.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나왔던 건 또 이게 어차피 지난 7월 달에 OBBBA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긴 한데 향후 몇 년 동안에 소득세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라든 발표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지난 미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내년 중간선거 이전 군불 지피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12월 달부터 QT 종료됩니다. 맞아요. 이번 그렇죠. 그게 매달 50억 달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8조 원 되겠네요. 그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시장에서 빨아들였던 거를 그만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아까 두 번 언급해 주셨지만 12월 달에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리사쿡 이후에 존 윌리엄스가 되게 나비쉬하게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게 조금 본인들 컨센서스하고 조금 이격했다고 하면은 뭐 제롬 파월이든 누가 나와서도 그걸 살짝 상쇄해주는 멘트를 날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멘트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가 한 번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조금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 확대 측면에서도 늘 제가 강조드리는 그 TGA 잔고 재무부 잔고족이 10월 30일 1조 딱 찍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8,99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1,100억 달러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시장 유동성의 측면이든 뭐 산업계의 지원적인 측면이든 일단 뭐 긍정적인 환경이다. 그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달 뭐 연말 랠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이번 주 일정이 이렇게 눈여겨 보니 오늘 파월 의장 뭐 스탠퍼드대 뭐 연설 내지는 강연이 있나 본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단 저 누굽니까 우에다 총재가 BOJ 우에다 총재가 일단 백기투항한 것 같고 뭐 정부하고 같이 맞춰야죠 하는 것 같고 이번 금통위 때 보니까 우리 이창용 총재도 그동안에 조금 어떤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날선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
그냥 좀 약해졌다는 느낌. 이제 파월 의장도 저 이제 뭐 갈참이에요 하는 분위기로 끝날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면서 할 얘기를 할런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참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입장 표명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겠구나. 노대 인사 기간. 예,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겠네. 다른 얘기. 왜냐하면 괜히 얘기했다가 본인들의 룰을 본인이 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시장 플레이로 볼 때 자료 띄워놨습니다만 닉 티밀하우스가 25일 날 SNS 올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할 때 두 가지인데 결국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나비쉬안 홀드다. 비둘기파적인 동결이고 또 하나는 호키쉬안 컷이다. 매파적인 그 인하인데 이게 말이 좀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금리는 언제 하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12월 달에 하느냐 1월 달에 예, 하느냐 예. 큰 차이입니다. 이게 대세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말장난들. 비둘기파적 동결, 매파적이나. 매파적이나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한 달 결국에. 차이긴 한데 결국은. 12월에 하느냐 1월 달에 하느냐. 예. 그러네요. 그래서 큰 방향은 일단 피벗은 컷하는 방향으로 피벗을 할 것 같아요. 노동시장도 지금 계속 조금씩 훼손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인하를 하면 다음번엔 동결이고 이번에 동결을 하면 다음번에 인하고. 그 뻔한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한 계속 달 인하는 차이지만. 아니다 요 얘기인 거고. 그런 얘기죠.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냥 1시간 후에는 비스무리해지는 것처럼. 네. 아니 근데 미국 얘기 조금 더 하기 전에 예. 지난 금요일 날 그 어떤 우리 시장에서의 확연한 괴리, 코스피는 훅 그리고 코스닥은 쭉. 외국인들은 수급 측면에서 그냥 코스피를 패대기 치다시피 하고 코스닥 쪽으로 확 당겨버렸는데 어떻게 의미 있다고 보세요? 지난 네. 국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 어떤 모멘텀이 됐던 그 어떤 기사 뭐 이런 것들. 모멘텀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사실 어떡해요?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코스피가 많이 예, 올랐다. 많이 상승했고 미국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난 11월 달 특히 미국 시장 11월 달도 제가 볼 때 매크로한 차원에서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동안을 돌이켜보면. 네. 왜냐하면 정민 앵커님 언급해 주신 네. 대로 일단 노데이터 기간이었는데 그때 특별한 흔들림 또는 흔들릴 수 있는 매크로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올랐던 것이죠. 사실은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흔들렸는데 네. 이번 그게 9월이라고 한다면 9월 달에 안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내내 이렇게 오버슈팅해서 올라온 게 한 11월 달에 이제 마이클 버리 등등 뭐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과열이다 뭐 이래가 좀 흔들렸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손바뀜이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손바퀴. 네. 기본적으로 저도 뭐 뒤늦게 합류한 상승세로 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막 국내 시장도. 네네. 그리고 앞서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뿐만 아니라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캐비넷에 거론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와요. 네. 단순히 금리 인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업 친기업이라든지 규제 완화 쪽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정리를 예. 좀 해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분의 경제 철학이 이 공급주의 측면에서는 세금 인하해줘야 되고 네. 규제 완화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투자를 증가시켜줘야 된다. 예. 결국은 투자가 경기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잠깐만 저기서 자막이 잘못됐네요. 경제자문위원장은 지금 스티븐 마이런이 하고 있다가 잠시 지금 이사로 가 있는 거고 국가경제위원회 NEC죠. 예, 조금 국가경제위원회 잘못된 것 위원장.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위원, 예. 그래서 뭐 금리 같은 경우를 뭔가 이거를 시장을 뭐 옥죄는 또는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 수단이냐라고 그렇죠. 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친시장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전략적 패드 같은 경우도 자본을 배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시장의 유동성을 막 빨아들여서 뭔가를 막 숨통을 조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분의 경제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일랜드계 가톨릭 거풍이고 아주 보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뭐 같이 살아본 적은 없지만 유펜 박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아주 뭐 하이엔드시죠. 뭐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런 자리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급 경제론 쪽에 아주 뿌리가 있으신 분이시고 세금이 민간 투자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 그리고 실제 2011년도 트럼프 일기 때 TCJA 법안 이번에 OBBB에게 전신이죠. 그 TCJA 법안을 설계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리고 특이한 거는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를 다 맞아요. 통틀어서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인명권자들의 입맛을 잘 맞춘다는 인생 궤적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제 양반 말 바꾼 적 많습니다. 논문 통해 가지고도 이럴 때는 이렇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나 그래프를 참 잘 만들어주는 양반이에요. 우리 부장님 참.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에 뭔가 도움이 되는 쪽에 통화 정책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구마구 금리 내려주겠고 마구마구 돈 풀어주겠죠. 그래서 왕비둘기라고. 왕비둘기. 네. 그 YCC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아니 일본도 내내 하고 있었는데 뭐 미국이라고 YCC 컨트롤 못 하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예. 경제, 그런데 예.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캐비넷 씨. 네. 폴리마켓 같은 데서도 네. 50한 5%, 6%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 갖고 오긴 했지만. 예. 뭐 캐비넷이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대놓고 계속해서 증시 랠리는 이어질 거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봐서는 좀 무모한데 어느 정도의 10% 이내에 조금 이렇게 조정도 거쳐가면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게 이게 멀리 가는데 이걸 갖다가 내년 중간 선거는 아직도 한 1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쉼 없이 계속 끌어올리겠다. 좀 버거워 보이긴 하는데. 큰 방향성 정도 가름하는 조타 역할로 보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겠죠. 네. 바로 11월 달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5%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단기 볼로틸리티 정도면 고점 대비 5에서 한 10% 사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2023년 초반에 실리콘밸리 그때는 지수가 한 15% 빠졌습니다. 23년도 가을에 한 7% 빠졌고요. 네. 24년도 작년 봄에 한 5% 빠졌어요. 그리고 가을에 왜 엔캐리 트레이드 촉발 핑계대고 그때 한 8% 빠졌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은 늘 있겠죠, 조정은. 또 그래야 그게 건강한 상승세일 것이고.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데이터 지금 뭐 나올 게 뭐 있나요 지금? 일단 베이지북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FOMC 딱 2주 전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기초로 해서 이제 FOMC 투표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워낙 많이 다루셨을 테지만 경제 활동이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고가의 소매 지출 회복세가 경제 소비세를 끌어갔다. 지난주까지 우리 봤던 걸 그대로 잘 정리해주고 있죠. 특히 노동 시장이 절반 지역, 50개 주 절반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공격적인 해고보다는 자연 감소를 통해서 노동 시장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리세션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금리 인하에 필요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제조업이나 소매업에서 투입 비용의 상승이 압박이 광범위하게 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12분 FOMC 위원분들 중에 한 2분 빼고 나머지 5분끼리 이렇게 딱 극명하게 갈려 있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캐스팅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엘 윌리엄스나 또 케빈 에셋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방금까지 다뤘지만 이제 인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에 인하 가능성이 한 70-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나왔고 연말 소비 리테일 세일즈가 지난주 나와서 조금 헤드라인 수치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플러스권이라서 좀 안심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말 아까 오프닝 멘트 해주셨지만 땡스기빙이라든가 연말 소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한 4% 상승했는데 온라인 매출이 6.3% 상승했고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왜 AI를 통해서 이렇게 쇼핑 네네. 뭐라고 그러나요? 호스팅이라고 그러나요? 트래픽, 쇼핑 트래픽이 YOY로 80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번 쇼핑 시즌에. 네. 그러니까 지갑을 많이 열고 있다. 소비세는 여전하다. 그 정도 볼 수 있었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보는 중요한 거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내구재 주문하고 자본재 주문이 발표됐습니다. 물론 9월 거긴 하지만 네. 내구재 주문은 워낙 아시는 대로 이 제조업체 기업들의 실제 생산세를 잘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내구재 주문하고 자본재 주문, 특히 자본재 주문이 전달 0.9%씩 상승했으니까 9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활동세는 여전하다. 조금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성 총코스 드디어 발표됐는데 네. 지난주에 21만 6천 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아주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의 노동시장이 조금씩 위축은 되고 있지만 뭐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막 리세션으로 가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그림은 전혀 아니다는 뭐 수치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지표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다 그거 한데 11월에 제일 죽순 데가 엔비디아예요. 네. 이게 지금 월간 낙폭이 12.59%인데 마이너스 12.59%인데 이 월봉을 보면은 뭐 제가 오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야 이거 엄청난 짱대음봉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두 달치를 다 까먹어 버리네요. 소위 말하는 하락 장악형이 나와버렸는데, 이거 엔비디아 이 와중에 또 젠슨 황은 또 대만 가가지고 또 보란 듯이 뭐 전통시장 다니면서 먹방도 찍고 이러는 것던데, 엔비디아 이번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TPU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이거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최애주 중에 하나인데 조금 뭐 좀 전략을 주신다면요. 저는 크게 대세의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지장 있습니다. 없다. 뭐 돌이켜 보시면 제가 작년 연초부터 계속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꺾일 거다. 예. 왜냐하면 EPS 성장률이 2023년도 3, 4분기와 4, 4분기 때 네. 그때 분기별 EPS 성장률이 400%, 600%였어요. 그 이후에 400%, 300%, 100%, 200 지난 분기 때 60%대인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고꾸라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성장세 자체도 안정되는 것이죠. 분기에 막 300%, 400%씩 성장해도 어떻게 이렇게 가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열 몇 배 상승한 게 이 높은 이익의 성장세를 반영해 준 거거든요. 그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 두 자릿수 한 60%, 70%대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대신 이 주가가 상승했던 이 정도의 기울기는 조금 꺾이게 마련인 거고 그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 보면 제미나이 3.0 나와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지 않겠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흔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만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비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비보 정도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표현 드렸지만 지금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 5년 정도 본다라고 레리 앨리슨이 얘기했다는 말씀드렸죠. 예.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AI라는 게 정말 범용화, 본격적인 성장을 할 겁니다. 그때 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범용 반도체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브로드컴에서 지금 제미나이 3.0이 그런 식인데 에이직인가요? 제가 항상 에이직 맞아요. 어떤 방송인데 아이작이라고 표현했더니 댓글이 아이작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항상 헷갈립니다.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ASIC? 네, ASIC. 아식? 제가 항상 그게 아이작 하여튼 말이 잘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3.0으로 대표되는 맞춤형 반도체하고 범용 반도체가 정말 하나가 죽고 죽는 이런 게임이 아니고 AI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엔비디아처럼 그동안에 워낙 많이 떴던 주식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뭐 건강한 눈높이 정도? 그 정도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이중광 대표께서 그렇게 신뢰해 마지 않는 엔비디아가 제미나이가 치고 나오고 TPU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하니까 그게 일일이 발끈하면서 따박따박 대응하는 게 원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아니, 제 눈에는 그게 왜 그렇게 없어 보이죠? 뭔가 좀 긁혔다잖아요. 긁혔어요? 네, 긁혔다 그때 그렇게 출연자분이 저희 나와가지고 얘기해줬잖아요. 모양새가 빠진. 좀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그거 하면은 뭐 그럴 거 없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래도 긁힐 수도 있고. 그래, 긁힐 수도 있다. 뭐.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긴 했습니다. 저희도 긁히잖아요. 그럼요. 하기야. 시청자분들 댓글에 소장님도 긁히시고. 네. 긁혀요. 긁힐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 정민은 좀 긁히셨구나 최근에. 아니요, 저 말고.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공학 전문가나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 토탈 프로세싱 퍼포먼스하고 퍼포먼스 덴시티라는 게 있나 봐요. 저게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성능을 측정하는 뭐 기준인데 뭐 위로 올라갈수록 좋고 옆으로 갈수록 더 좋고 한다는 얘기인데 저 오른쪽 G 8300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GPU지 않습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구글 TPU 버전 6 이게 이제 요 정도라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곧 시판될 걸로 예상이 되는 TPU 버전 7이 이 성능 측면에서 뭐
비근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아직 엔비디아의 이 AI용 반도체 성능을 따라갈 반도체는 아직 시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네네. 범용과 맞춤형 앱에 그렇죠. 뭐 같이 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음. 더 넓어진 거니까 예.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진영, 엔비디아 컴플렉스, 구글 컴플렉스, 구글 진영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호사가들이 표현하는데 뭐 저는 그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진영 나눠가지고 서로 뭐 전쟁하듯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이제 상생 경쟁하는 그럼요. 구도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발자국 딱 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 그림 자체가 미국 주식시장 또는 미국 경제 산업계에 굉장히 살아있는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S&P 500 미국 증시를 수직 상승으로 끌어왔던 큰 여러 가지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이 제미나이 3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죠.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9%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3,961, 코스닥 0.7%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지죠. 91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03,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5%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52만 8,0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0.8%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3만 6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2.9%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1,000원, 두산에너빌리티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만 7,200원이고 KB금융 호가는 12만 7천원으로 1.7% 상승 예상됩니다. HD현대중공업 54만 원 지금 예상 체결가죠. 그리고 기아는 0.3%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3만 7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2%대 강세가 예상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가 15만 3,600원, 8만 6,500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 포함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3만 9,500원. 리가캠바이오도 1.4%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 19만 6,100원이고요. 이 가운데 펩트로는 8%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HLB 호가는 46,750원, 리노공업이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요. 금요일 날은 좀 심하긴 심했죠. 네. 가면 같이 가는 거지. 가면 같이 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빠른 돈이니까 이쪽 살라니까 이쪽 판 것, 저쪽 판 것도 뭐 이해는 되기는 되고. 네. 예. 야, 근데 지금 아침 개장 전부터 이렇게 환율 관련한 속보들이 막 쏟아지네요. 특히 정부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연장 세부 협의를 개시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수출 기업들의 아까 보다가 어디다 뒀지? 이제 환전, 네. 달러 환전 같은 거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 어디 뭐 점검만 하겠습니까? 쟁여놓으면 자꾸 이제 압박을 하겠죠. 팔으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주 단도리를 할 모양인데 그래도 뭐 지금 1,470원 근방이고 동시효과는 생각보다는 강하네요. 1%대까지 나왔으니까. 네. 예. 기술적으로 지금 한 4,010 정도의 코스피 21선이 이렇게 위에서 우하향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거 올라설 힘이 이번 주 중에 이제 확인이 되는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호가 분위기처럼 양시장이 또 같이 소장님 말씀처럼 좀 올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조금 이제 외국인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예. 그런데 뭐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말에 많이 올랐고 하니까 네. 예. 외국인들 한번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만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심했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니,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어디인지 어디 IB에서 나온 보고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연준하고 AI 맞서지 말라고.
지난주 후반에 네. 연준 마사지 가끔 그런 표현은 나오긴 예. 나옵니다. 예. 근데 그건 맞는 말이죠. 예. 정책 당국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거스를 수 있는 시장의 세력이 있을까요? 예. 예. 뭐 기술력이라든가. 맞서지 말아야 할 게 한 3개 되죠. 연준에 맞서지 말고 네. 추세에 맞서지 말고 네. 지금은 AI래요. AI에 맞서지 말래요. 마누라한테 맞서지 편하게 살려면은 모든 걸 압도하는 게 부인이시죠. 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꼭 뭐 싸운다는 측면보다는 네. 연준이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과실을 그렇죠. 따먹으면 되는 게 예, 아닌가 예.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 화면 바클레이즈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미 연준과 AI에 AI에 맞서지. 맞서지 예, 말아야 예. 된다. 그렇죠. 아니 환율 조금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차트 갖고 온 그 테이블을 꼭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20년도부터 25년도 지난 10월까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수치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M2 기준으로요. 미국 M2가 지난 20년부터 25년이니까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5년 동안 미국의 M2 통화량 증가가 44%였습니다. 예. 한국이 52%였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통화량 증가의 어떤 상승세는. 그런데 GDP하고 결부를 해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GDP가 노미널 숫자 개념으로 37%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6%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 통화량 증가세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네. 미국이 74% 성장했고 5년 동안 한국이 무려 20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와, 이 도표는 좀 아찔하네요. 네. 이러니까 환율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원인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네.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건 그거는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시장을 적대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시장 참여자들을 적대시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면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여기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미국이 2020년에서 2025년 오는 사이에 통화량 M2 증가가 44% 하는 네. 사이에 GDP는 37% 증가했고 네. 네. 돈은 44% 늘었는데 GDP는 37%나 성장했고 한국은 돈은 그 같은 기간에 52%나 늘어났는데 통화량은 경제는 6% GDP 증가는 네. 6%밖에 네. 결국에 펀더멘탈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환율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이거를 당국이 인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답안이 있겠고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뉴스들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요새 저는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네. 많이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그 어떤 편견이 없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내놓는 이렇게 하자 환율 안정을 위해서 결국 그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국에서도 금리 인상하기 만만치 않죠. 이러다가 안 그래도 경제 체질이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금리 올려버리면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정답은 뭐 모르겠지만 정답은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거를 적대시할 문제가 절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서학개미가 하고 있는 외국인 그래서 달러를 수요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미미 알 겁니다. 뭐 한 100몇 조 최근 한 2년 동안 뭐 10몇 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럼 개장하기 전에 또 그 얘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최근에 AI 거품론 버블론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 오픈 AI에서 비롯된 뭐 순환 거래 얘기도 많았고 또 이제 돈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순환 거래가 이루어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 많았는데 사실 성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또 여전히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 그럼요. 많잖아요. 예, 이것도 좀 제가 좀 나이브한 말씀일 네.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외부 투자를 하는데 다 자기 돈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유보를 해놔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유사시에 쓰려고 아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회사채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회사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네네. 죄송한데 그러시죠. 좀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12월 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 굉장히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또 지난주 코스닥 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여기에다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시장에 지금 강한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 올라갑니다. 3,967, 코스닥도 0.8% 상승합니다. 920선.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올라갑니다. 10만 2,1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2% 상승합니다. 지금 54만 2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1% 이상 올라갑니다. 41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올라갑니다. 164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이네요. 지금 26만 1천 원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8% 상승합니다. 7만 7,800원. KB금융 12만 7,300원으로 2% 상승세고요. HD현대중공업, 기아는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3% 상승합니다. 53만 6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세가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네요. 각각 15만 8,200원, 8만 8,300원. ABL바이오도 올라가고요. 레인보로보틱스도 3.9% 상승합니다. 45만 1,500원. 리가캠바이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1%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9만 6천 원. 그리고 펩트로는 8% 떨어지네요. 코롱 티슈진 강보합권이고 HLB 2% 상승합니다. 리노공업은 6만 9,200원으로 1.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보니까 보안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 해킹과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타났다는 소식 아마도 이제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안주 내에서는 지금 사이버원이 15% 급등 중이고요. 카티스, 이렌시스, 지슨, 벨로코 다 올라갑니다. 오늘 보안주들이 흐름이 좋고요. 그 밖에는 이게 또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랑도 엮여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뭐 파수, 센즈랩, 이스트소프트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흐름 좋고 2차 전지 쪽도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룹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뭐 나인테크, 메가터치도 지금 1% 안팎으로 상승세고요. 그리고 오늘 뭐 CXL 쪽도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7.8%, 8% 강세고요. TLB, 퀄리타스 반도체, QRT 다 올라갑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각각 732억 원, 7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74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은 39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507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14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만 60전 하락한 1,46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그래도 코스닥 쪽 상승 탄력이 더 좋네요. 네, 그러네요. 네. 외국인들 금요일 날 그렇게 코스닥 사더니 오늘은 또 일단 시작은 일단 줄이면서 가는 그래요. 자, 아까 맞아요. 질문하자마자 꺼냈던 게 뭐였죠? 수사님이 저보고 묵길 왜 묻냐고. 아까 질문하자마자 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채권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 그동안에는 빅테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이슈 몰이 또는 이슈화가 전혀 안 돼 있었죠. 네. 그리고 CDS 소위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스프레드 자체가 채권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뭐 빅테크들이 발행했던 회사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행도 안 했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채권 발행하면서 워낙 낮았던 스프레드가 약간 반등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13페이지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빨강색이 그 대표적으로 오라클 지난주에 우리 언급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오라클 지금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이 1.2%, 1.3%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게 네. 거의 한 8년 내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보시는 거에서 빨강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위에 굵은 회색 그래프가 쥐색 그래프가 미국 전체의
전체 회사채도 아니고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등급 회사채의 CDS 프리미엄의 평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CDX라고 해서 CDS들의 평균 인덱스화한 게 CDX라고 하거든요. 아직 미국 전체 투자 등급 회사채들의 평균 CDS 프리미엄 수준의 뭐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전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물론 코어 위브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해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오라클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코어 위브가 CDS 프리미엄이 거의 한 700bp 가까운 정도로 상승해 있으니까 지금 네. 보시는 거에 왼쪽 그래프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까 AI 싸우지 말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네네. 다 좋다고 해서 그 중에 한두 개가 다 좋을까요? 저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업황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 중에 몇 개는 쓰러지는 회사가 있고, 미국 상투적으로 항상 표현드리지만 미국에 한 4,80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500, S&P 500인데 S&P 500 종목 중에서도 상위 200개 정도 빼면 나머지 중소형이고 네. 그 중에서도 곧 상장 폐지될 만한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뭐 늘상 그럴 정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회사는 투자를 피해서 다른 거 투자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너무 시장 전체까지 막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좋은데 때마침 지금 하단의 자막이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예.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38.6% 증가. 네. 사상 최대. 전년 대비 엄청나네요. 네. 그다음 뭐 디램 가격도 오르는 중이라고 하니. 거기에 쇼티지까지 쇼티지까지 있고. 나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래저래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랬구나. 아니, 저 다른 방송에 들어가는데 앞 코너에서 하고 나오시다가 이 소장님, 삼성전자 갖고 계시죠? 실적 좋을 거래요. 이러면서 나가셨거든. 네. 뭐 좀 들은 게 있으시구나. 허허.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별로는 어쨌건 간에 이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주가 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늘 그래왔고 그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지금 뭐 국내 증시 개장하긴 했습니다만 또 미국 쪽 워낙 딥하게 보시니까 주요 기업들, 빅테크들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좀 표로 정리해서 좋다는 건 알려주세요. 예. 그냥 좋다고 믿으시면 되는데 네. 실제 그래프 몇 개 한번 보여드리죠. 네. 16페이지 그래프인데 네. 일단 클라우드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일단 클라우드 부분 보시면 뭐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뭐 YOY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의 총 매출 성장세, 저는 장기적으로 보려면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이익 성장이 반영하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엔비디아 등등에서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빅6죠. 이 6의 이 매출액 성장세를 보시면 살짝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다 하고 있잖아요. 워낙 좋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무엇보다 방금은 회사의 성장세를 봤다면 이제 수익성을 보자는 얘기죠. 이 브로드컴하고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퍼하고 ROE, 그로스 마진 이런 거 보시면요. 특히 ROE 같은 거 애플이 170%예요. 네. 2달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가 150%였습니다. 네. 이익 성장세,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50%도 어마어마한 수치였는데 그 150%였던 게 애플이 170% 성장했고 엔비디아가 107%, 그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개가 워낙 높아서 그런 것이 평균이 한 30%,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 아시겠지만 이거 100만 원짜리 만들어서 비용 빼고 한 70% 회사가 남길 수 있다. 그게 그로스 마진인데 뭐 평균이 낮은 게 테슬라가 한 17% 정도 되고 이 테슬라 정도 빼면 나머지가 가장 낮은 게 한 50%, 막 40%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승세가 꺾일까? 저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상향은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성이나 매출액 성장세를 아직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아직까지 장 마감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고 이제 고작 개장하고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만 그러게요. 코스피는 지금 급격하게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인데 아니죠. 아마 이 대표님 이거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그 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베스트셀러 이거 갖고 진짜 천년만년 팔아먹고 있는 양반이 그 로버트 기요사키 아니에요? 네네. 폴 크루그만도 뭐든지 그놈의 맨날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폴 크루그만 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 양반인데
여기가 지금 일본의 캐리 트레이드가 끝났다고 X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시장 거품 꺼질 것. 그러면서 자기는 뭐 그거 한답니다. 금하고 은, 뭐 이런 쪽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살 시간이 곧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양반들 이렇게 좀 주로 이제 일단 던져놓고 아님 말고식이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난다? 그 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니케이는 지금 하락 출발입니다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네. 엔캐리 트레이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30년 전에 예.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때 경기가 다 박살 났을 때지 않습니까? 예.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이분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일본이. 어. 그러니까 장롱에다 다 쟁여놓은 돈을 그래도 정기예금 이자보다만 적당히 먹자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자금 성격이거든요. 예. 그런 성격들이 지금 일본하고 미국만 보자면 정책금리 수준이 일본이 0.5, 미국 정책금리가 4% 아닙니까? 어퍼리밋 기준으로. 그럼 거기서만 봐도 3.5% 차이가 납니다.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 화레지 비용이 1%에서 1.5% 정도 난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2% 차이가 나요, 금리가.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성격의 대부분이 엔캐리 자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모두에 살짝 소장님 언급해 주셨지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BOJ 총재 이름. 우에다. 네, 뭐 올리니 어쩌네 하더니 이번에 지금 이제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예. 아니 신임 총리가 아베노믹스 신봉자인데 그거 이기려고 못하겠 거라고 저는 막 생각하고 있었고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달에 BOJ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주점 상승할 거고 그래서 작년 가을에 얘기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시적으로 촉발을 해서 또 청산이 촉발해서 흔들리지 않겠냐 이게 조금 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엔캐리의 성격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하는 자체는 물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중에서는 그 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헤지펀드 하우스라든가 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빌려다가 막 투자했던 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청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대세에 어떤 지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규모, 지금 엔캐리 규모가 얼마라는 거는요. 전혀 집계도 안 되고 20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뭐 7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그중에 80, 90% 이상은 일본의 아주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지난주 24일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 통화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한 거는 먼저 전화한 건 24년 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신화통신은 이제 미국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이제 이러는데 여기서 대만 이슈가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고 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정학적인 예. 거는 제가 주로 보는 분야긴 한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네. 근데 시장에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가장 광범위하게 미치는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거의 한 10년 됐죠 지금 미중이 패권 전쟁 하는 지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꼬리를 내리는 제스처가 아니었나. 중국이. 보세요. 시진핑 지금 방송에 나오지만 예. 시진핑은 저렇게 회담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웃는 모습을 잘 연출 안 합니다. 항상 눈꼬리 밑으로 딱 깔고 이렇게 포커페이스 유지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표현해 주신 대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네. 뭔가 굉장히 아픈 구석이 있다든가 뭔가 급한 구석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아쉽게 그림을 안 갖고 왔죠. 예, 예. 지난주에 사실 갖고 왔다가 예. 말씀 못 드리고 왔는데 중국이 여러 문제, 뭐 디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네. 중국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내치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뭐 백지 시위부터 네네. 무슨 풍선 시위부터 이 소셜 라이엇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어떤 뭐 불안, 뭐 시민들의 네네. 데모, 이런 게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그걸 떠나서 중국 내부의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보는 소스에서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정치인이란 건 어쩔 수 없죠. 트럼프도 지금 친시장적인 멘트를 계속 내는 거는 지난 한 달 됐나요? 미니 중간선거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여론을 잠재우고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미중의 어떤 관계 측면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지금 이제 지렛대에서는 조금 밀리는 그림이 아닌가. 네. 어느 나라의 편이고 이걸 떠나서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한 발짝 내리던 중국이 내리건 일단 이
극심한 어떤 텐션의 변동성은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좋은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합니다. 다만 전 거래일처럼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 정도로 3,931선이고요. 코스닥은 1.4%, 1.3% 상승하면서 92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다시 사들입니다. 66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48억 원, 358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15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61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445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 22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은 해운과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그리고 전기 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생물공학, 자동차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다시금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안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안주 정부와 관련된 섹터에서는 소프트캠프가 이미 상한가고요. 사이버원이 21% 급등하며 4,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가 12.2% 급등세로 21,700원, 파수가 5.2% 강세로 4,755원, 모니터랩도 7.4%, 7.6%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4,46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주 쪽에서 물리와 관련된 섹터 역시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카티스가 21%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494원이고요. 사이버원이 여전히 20%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렌시스가 3.2% 오름세로 거래가 5,760원, 지슨이 2.7%, 슈프리마가 2.1%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34,10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버블론이 진정되면서 반도체주 투자 심리는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강세입니다. 한국의 11월 수출이 작년보다 8.4% 증가하면서 역대 11월 중에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특히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쓰자 HBM 쪽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6.6% 오름세, 거래가 27만 4천 원이고요. 테크윙이 3.7% 강세로 48,800원, 제우스도 3.8%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4,860원입니다. 더불어서 고영과 YC 역시도 4% 내외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가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의 로봇과 휴머노이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원익홀딩스가 12.5% 가까이 상승하며 26,650원, 클로봇도 14.3%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6,250원이고요. RS 오토메이션이 6.2% 상승하며 14,130원,
한라캐스트가 5% 가까이 뜁니다. 현재 거래가 14,710원이고요. 이렌시스가 여전히 4%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양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상승폭이 더 크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분위기여서 장중에 코스피도 상승폭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개장하고 나서 이제 20분 동안에 제법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견주한 건 코스닥이고 이제 코스피가 흔들리고 일단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지금 어쨌거나 자꾸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지금 미국 지수선물 흐름도 금요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지수선물 흐름이 조금 이렇게 약세거든요. 우리 보면은 왜 금요일이 나빠도 지수선물 좋으면은 낙폭 적고 반대의 경우 반대해서 살짝 보면 우리 개장 초 미국 장도 눈치 살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장도 필요 없고 옆 동네도 필요 없고 오로지 코스피는 집어 던지고 코스닥만 사면 된다. 맞습니까? 지금은 믿고. 근데 8월 달 이후에 차트를 쭉 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다가 많이 왔고 지금 살짝 주춤한 모습인 거고 코스닥은 그동안에 못 받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상승하는 그림이긴 한데 그럼 지금 그 8월 달과 비교해서 과연 코스닥이 그러면은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돈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돈의 이동에 대해서는 코스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간 거를 기울기를 봤을 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 투자자분들이 과연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냐 그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뭔가 보여줘야죠. 뭐 HBM 진짜 콜 테스트 통과라든지 아니면 HBM4에 대해서는 양산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끌어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시장. 그러면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시장이 생기는 거고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많이 상승했을 때 어디가 이끌었느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이끌고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일부는 바이오 종목들도 있죠. 알테오젠도 조금 시총 1위다 보니까 워낙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 가까이 되는 건데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지수 그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나. 2차 전지 보시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거의 못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소외됐었죠. 네, 너무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2차 전지 내에서도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도 쉬어가고 네네 완성셀 제품. 코스닥 쪽에 있는 그 2차 전지 쪽들이 탄력이 좋긴 하네요. 네, 소재 쪽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유독 좋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은 소재 쪽에서는 그동안에 소외를 많이 받았던 에코프로 쪽이 지금은 많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뭐 한 2200대 후반, 2300 아래로 가 있던 그게 저기 미국에서 살짝 이제 상호관세 뭐 유예한 이후로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 또 정부가 또 이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나서부터 이게 순식간에 4200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올 줄은 대부분이 몰랐었고. 자, 이제는 그러면은 정책 방향을 따라 코스닥으로 틀었으니까 지금 일단 그냥 지금은 코스닥으로 그냥 올인하는 게 학습 효과를 보더라도 뭐를 보더라도
그게 맞겠네요. 내년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번 연도는 코스피가 다 갔습니다. 네. 오늘도 12월 1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는 코스피가 주도를 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반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하우스들의 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일부만 이동하더라도 시장 네.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코스닥 시장에는 워낙에 이 정체불명의 잡주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코스닥 지수를 ETF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2배짜리는 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반도체 쪽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보다는 소부장 쪽에 주목해 보는 거 괜찮은 거예요? 네, 소부장 쪽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이게 그 반도체가 IDM 업체들이 쭉 네. 상승하고 났을 때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IDM 업체들이 상승하고 났을 때 그 밑에 낙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예. 그 시간에 대한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뭐 기판죽하고 장비죽하고 기판죽하고 소재죽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IDM 업체가 쭉 갔을 때 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캐펙스 투자해야 되는데 뭐 장비 사자. 장비 사면은 또 장비 한 대 있는 것보다 두 대 있으면은 이 소재가 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식각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순물 처리하는 뭐 용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수혜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청주 MC5X 공장, 하이닉스 예, 예. MC5X 공장도 이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 투자심의위원회 통과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장비 반입 시작하고 주문들이 꽤 나오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지난번에 소개해줬던 펩트론 있잖아요, 펩트론. 네. 이게 이제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생산을 한다고 한 건가요? 그 단독 보도여서 단독 보도에서 네. 그렇죠.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그 공식 이유 발표는 때문에- 아닙니다. 예, 일라일리. 그 이유 때문에 펩트론이 많이 급등했다가 네. 오늘은 또 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타임라인을 쭉 보셨을 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벤트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 전에 그 보도기사 단독으로 보도기사 하나 나와서 원료는 어디서 하냐 SK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완제 생산은 펩트론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력 후보는 펩트론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뭐 17%, 20% 뭐 이렇게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러다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고. 네, 근데 중간에 좀 계속 빠졌던 이유들은 뭐냐면 그 회사 측 공지사항은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네. 그러면은 이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 언제냐? 12월 초입니다. 그러면은 12월 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이거 보고서를 지난주 수요일 날 썼어요. 펩트론 보고서를 실제로 썼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드릴 게 있는데 사실 펩트론 주주분들하고 이제 인벤티지랩하고 G2G바이오 주주분들이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서로 근데, 간에. 네. 근데 저희는 인벤티지랩도 보고서 썼고요. 예, G2G도 G2G도, 썼고요. 예. 펩트론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편향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주분들 항의가 막 있나 보네요. 저희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때 네, 어쨌든 12월 7일까지가 이제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고서에 하나 담았던 게 뭐냐면 12월 7일에 안 될 수도 있다, 지연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자 보면은 그럼 기술평가 종료하고 나서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계약이 그래 기술 좋네 악수 계약 찍자 이렇게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 야 우리 가져가면 우리 어디 국가
아시아 할 거야, 유럽 할 거야, 글로벌 다 할 거야. 이런 거 협의해야 되죠. 그다음에 마일스톤하고 로열티 구조를 해야 되죠. 우리 마일스톤 이만큼 주고 로열티 판매됐을 때 이렇게 줄게. 라는 구조를 또 짜야 되죠. 그다음에 품질 관리, CMC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제 전략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럼 기술평가 종료하고 나서 일정 부분 지연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좀 담아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비보에 대한 시험까지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인비보라는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에서 인비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는 시험관에서 세포만 놓고 실험하는 인비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인비트로 시험 끝나고 나서 인비보는 실제 생체 환경, 뭐 혈액이라든지 뭐 면역 대사, 뭐 이런 쪽에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이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자, 인비트로, 인비보, 임상, 일상입니다. 근데 인비보를 그러니까 일상에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거를 이제 인비보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신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사 카무루스가 있죠. 카무루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카무루스는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카무루스의 기술보다 펩트론의 기술이 좀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웨덴 카무루스가 릴리랑 계약이 나왔었죠. 이게 스웨덴 업체예요? 네, 스웨덴 업체입니다. 네, 카무루스랑 계약이 나오긴 했는데 플루이드 크리스탈의 단점은 뭐냐면 초기 농도 피크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우리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위장관 부작용, 구토, 메스꺼움, 설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초기 농도 피크가 높다 보면 반응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량을 한 번에 못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제형 설계의 유기용매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에탄올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소아라든지 청소년한테 쓸 수가 없다라는 안정성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사 바늘이 두꺼워요. 자, 주사 바늘 두꺼우면 어떡하죠? 아프죠. 네. 아프죠. 이걸 우리가 환자 수능도라고 하거든요. 환자 수능도 측면에서 사실 좀 얇은 바늘로 투여하는 것과 다르게 아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분자 크기가 좀 큰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 펩트론은 카무루스 대비해가지고 기술적 우위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딜 규모는 이제 카무루스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변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기술력이 워낙 좋다. 제약바이오는 또 꼬꾸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도 모두 3사 다 좋아합니다. 네, 펩트론, 인벤티지 랩, G2G DDS도 바이오. 좋아합니다. 인벤티지 랩도 좋아하고 G2G 바이오도 좋아하고 이노램프도 좋아하고요. 펩트론의 스마트 디포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도대체 매출을 얼마를 하고 이익을 얼마를 내야 지금의 이 시총 8조를 막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 시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번 계약이 나오면 한번 터지면은 이거 장기 지속형 주 1회 맞는 거 월 1회 제형으로 맞으면 월 1회 제형으로 다 가죠. 그렇죠. 그래요. 네. 누가 이거 아픈데 주 1회씩 맞아요. 거기다가 번거롭고. 네, 번거롭고. 그렇죠. 매주 월요일 제가 아침 방송 나오잖아요. 매주 아침마다 주사바늘 꽂으면 아프겠죠. 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게 낫죠. 그래서 환자 수능도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시장이 너무나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급으로 CAGR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AI급으로. 네. 경구용 나오면 더 좋고. 그렇죠. 예.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탐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갔다 온 기업이 이제 태성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태성은 이제 PCB 설비 사업하고 복합 동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장비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유리기판 쪽도 엮여 있고 복합 동박 쪽도 엮여 있는데 태성은 이제 최근에 PCB들 너무 좋잖아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너무 좋은데 이쪽에 공급하는 PCB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PCB 제조의 필수적인 외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습식 장비라고 하거든요. 네. 이 습식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건데 현상, 식각, 박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외장비를 핵심 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 우리 기판 만드는 회사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네, 이수페타시스 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 PCB 제조사들한테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AR발 반도체 사이클에서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최근 이제 PCB 업체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TLB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가 AI 때문에 지금 기판들 다 물량 동나고 있으니까 야 우리 캐펙스 투자해서 이거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의 공격적인 AI 투자로 인해 가지고 HBM 중심뿐만 아니라 뭐 DDR5라든지 뭐 LPDDR 이쪽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소외됐어요. 대덕전자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심택 대덕전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80% 이렇게 갔다가 고점 대비 최근에 이거 수직 상승 로켓하고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을 받는 건 뭐냐면 유리기판 쪽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 AI 쪽에서는 이 레이턴시를 좀 줄여야지만 하는 숙제들이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을 꼭 써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엔 이 벙목 현상이라든지 늦어지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또 발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데 기존 PCB 외장비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선제적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리기판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난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각하고 나서 유리를 뚫어요. 관통을 타다다다다 이렇게 엄청 많이 뚫습니다. 그러면은 이 슬러리가 나오겠죠. 찌꺼기. 유리는 깨지다 보면은 슬러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효율적인 제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손되기 쉬운 유리 물성. 이 기판은 좀 이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부려도 기판의 모양을 다시 잡는 회복력이 있는데 유리는 조금 틀어지면 팍 깨져버리죠. 네, 그래서 파손되기 쉬운 유리 물성 극복이 있고 그다음에 도금의 박리 문제가 있습니다. 유리의 접착성이 좀 낮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붙이느냐가 있는데 이거를 식각부터 도금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는 결국에 유리기판으로 가면은 태성의 장비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식각 후 유리 슬러리의 효율적인 제거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레이저로 관통을 딱 뚫습니다. 그다음에 이 TGV를 형성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유리를 녹이는 식각 공정 이후에 이 유리 슬러리가 발생하는데 태성의 PCB 외장비 같은 경우는 라인 설비에서 축적된 이 슬러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슬러리가 찌꺼기. 찌꺼기. 네. 왜냐 유리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네네 부스러기. 네. 그거를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특수 재질의 그 아까 말씀드린 유리 물성을 극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특수 재질 롤러라든지 저희가 저희 라인을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실제로 유리기판을 쭉 진행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뭐 물처럼 이렇게 쭉쭉 떨어뜨려 가지고 이 슬러리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효율적으로 쭉 흘러내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5도 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도 정도로 기울이면 가장 효율적으로 쭉 내려와서 그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금이랑 박리 문제가 있는데 이제 유리랑 구리에 결국엔 구리는 이걸 접착해야 되잖아요. 전류가 통하려면은. 구리를 어떻게 박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전처리 기술을 활용한 화학동 방식 메탈라이제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고 이거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접착성에 대한 것도 기술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로 봤던 거는 뭐냐면 복합동박 쪽 사업입니다. 동박 쪽? 네. 그냥 일반 전지박이 아니고 복합 동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복합 동박이 뭐냐 저도 저기 라인을 좀 가봤어요. 라인을 가봤는데 동박은 이게 롤툴 장비로 뭐 예를 들어서 양극 음극을 롤툴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 구리를 얇게 펴가지고 호일같이 이렇게 얇거든요. 훨씬 더 얇습니다. 그걸 쭉 롤로 말아가지고 그냥 쭉 이게 동박을 쭉 까는 건데 이 복합 동박은 뭐냐면
이 동박에다가 얇은 필름을 붙입니다. 네. 왜 붙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글쎄. 네. 왜 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근데 3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절감, 두 번째는 무게 감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가 절감이 뭐냐면 원래 일반 전지박은 6에서 8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복합동박은 4.5 마이크로미터에다가 필름 양면에 1 마이크로미터를 붙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게 뭐냐? 6에서 8 쓰는 건데 4.5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리 요즘에 비싸잖아요. LM이 들어가셔가지고 구리 톤당 가격 한번 보세요. 12,000달러? 뭐 11,000달러?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수직 상승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 구리 비싸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래서 구리 사용량을 이제 6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게 감축인데, 자 구리가 딱 봤을 때 금속이잖아요. 그럼 무겁죠. 예, 예. 근데 필름은 필름이죠. 예. 가볍죠, 상대적으로. 그럼 양면에 그걸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중량을 한 40%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쓰일 수 있냐? 물론 그 ESS에는 안 쓰여도 되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움직이는 네. 것들. 전기차 예. 쪽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복합동박 도입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건데 복합동박 필름 열을 받으면 소재 특성상 이게 팽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쭉 밀려 나와요. 그래서 이 양극하고 음극 사이 빈 공간을 부분적으로 좀 메웁니다. 원래 이거를 못 메우게 되면은 예. 만나가지고 열폭주 이거잖아요. 근데 기존 동박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핵심 안전 기능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PCB 업체들의 본질적으로는 지금 PCB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PCB 업체들 투자 집행이 지연이 되면서 3분기까지는 수주 잔고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이클 회복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PCB 업체 가동률 캐펙스 투자 본격화될 경우에는 태성에 대한 좀 장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은 들어보니까 그거 한데 지금 주가 측면에서 이 종목은 4만 원 위에만 오면은 조금 이렇게 그거 하네요. 무거운 경향을 보였네요. 지금도 뭐 4만 500원, 550원 그렇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도 뭐 포텐셜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저희도 이게 탐방 간 게 거의 10월 달? 이때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가긴 했었는데 10월 달만 하더라도 24,000원대였어요. 이거. 네. 예. 근데 투자자 사실 복합동방이나 유리기판 쪽에서 그때 당시에 한번 주목을 받아서 캠트로닉스라든지 예.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률이 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같이 타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복합동박이나 유리기판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향후 미래를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용화되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TLB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단하네요. 이거 지금 한 7배 터지고 나서 지금 한 2달 가까이 더 갈까 말까 막 고민 중인 모습이 역력하네. 예, 그래요. 산업보고서도 예. 소개해 주셔야죠. 오늘. 네, 오늘 몇 시까지? 뭐야? 시간이 한 벌써. 5분 정도, 네네네. 한 3, 4분 남았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산업보고서는 또 반도체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반도체를 쓰는 이유는 AI 발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네. 저희가 조금 시장의 보고서를 쓰고, 저희 보고서 항상 참고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한데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LPDDR 산업보고서를 썼습니다. LPDDR? 네,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네, 로우 파워. 네, 로우 파워입니다. 예. 그래서 로우 파워 DDR인데 예. AI 시대 핵심 연산 자원으로 이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당긴 방아쇠가 누구냐? 엔비디아죠.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자사 데이터 센터 고성능 CPU 이제 그 그레이스 슈퍼칩을 이제 기존 원래 DDR5로 사용하다가 LPDDR5X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LPDDR 이거 모바일에만 쓰다가 이거 여기도 들어가네? 이런 생각들이 나와서 LPDDR
반도체 가격이 수직 상승했죠. 네.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 사려면 예전에 60만 원에 사던 거 지금 90만 원에 사야 됩니다. 컴퓨터를? 네, D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주요 메모리 제조사가 이미 LPDDR5 선단 제품뿐만 아니라 구형 제품 LPDDR4,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DDR4 썼으면 지금 DDR5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20% 인상을 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물건 줘, 돈 줄게 이게 아니고 물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이게 공급자 우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메모리 제조사가 가격 결정령을 쥐게 됐어요. 얼마 줄 건데? 저희 뭐 $100 드리겠습니다. 가라. 집에 가라. 저희 $120 드릴게요. 일로 와, 들어와. 이런 상황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LPDDR의 P와 Q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사이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원인들이 뭐냐면 HBM 쏠림 현상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HBM 돈 되니까 우리도 HBM 만들자. 야, 이거 라인 다 HBM으로 깔아. 라고 해가지고 모든 생산 라인, 거의 대부분 생산 라인은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 라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선단 공정 전환의 지연입니다. 차세대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율이나 이게 병목 현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려면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불량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생산 속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형에 대한 축소인데, 구형 라인이 축소되다 보니까 원래 LPDDR4가 구형 라인인데 이거 야 구형이니까 이제 우리 DDR5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또 LPDDR4 라인을 또 HBM으로 개조하면서 이게 품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 폭증으로 재고가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완전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 대신에 이제 LPDDR 채택하는 이유는 최근에 그러니까 왜 저전력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AI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전력. 그래서 이거 원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LPDDR5를 서버에 탑재했을 때 DDR5보다 전력을 75%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폭하고 레이턴시에서도 D램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젠슨왕이 LPDDR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PDDR은 칩메이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 서버용 LPDDR하고 모바일용 LPDDR 설계가 마스크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돼서 그래서 관련 기업 TLB인데 TLB는 DDR5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4%고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LPDDR 주로 스마트폰하고 모바일기에 탑재되지만 이제 별도 모듈 기판이 없는 구조여서 이게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창출 기회가 없었거든요. 기판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서버는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팔아야 되다 보니까 기판 업체들한테는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 보고서를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좋습니다. 930선까지 올라갔네요. 네,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네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비트코인도 막 밀리고 하는데 그러게요. 다 필요 없다. 코스닥이다. 기관은 막 그렇게 나서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